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혜택으로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관세부가 권한을 심리하고 있는 연방대법원과 공개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 양극화가 한층 더 심해지면서 위태로운 경제 균형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인근의 한 한국식 주점에서 손님들 간 언쟁이 총격으로 번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을 떠난 외국인들의 정보를 노린 범죄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 커뮤니티 전반에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최근 연방수사국 FBI가 시니어들을 노린 대규모 국제 피싱 사기단을 적발했습니다. 여기에는 한인을 포함해 20여 명이 연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을 두고 연방 대법원과 공개적인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심리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경제를 살리고 있다며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무장관은 직접 지급이 아닌 감세 혜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둘러싼 공개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적법성 판단에 들어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글을 올리며 관세가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오직 관세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을 중단할 권한까지 갖고 있는데 국가안보 명분으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게시물에서는 관세 반대자들을 향해 바보라고 표현하며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으며 주식시장과 401k 퇴직연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목된 대목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미국인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로 수조 달러를 벌고 있고 37조 달러의 국가 부채 상환을 곧 시작할 것이라며 이 배당금이 관세 수입 덕분에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배당금 지급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하며 이른바 2,000달러 혜택은 실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금 감면을 통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팀 면세, 초과 근무수당 면세, 사회보장연금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 다양한 감세 형태를 언급하며 지난 7월 통과된 OBBBA 법안이 이러한 감세 혜택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관세 수입으로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세 조치로 최소 2,000달러 혜택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단은 관세 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고비로 평가됩니다.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미 부과된 관세와 관련해 수입업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경제, 정책, 법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미국 무역 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 양극화는 한층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지출은 빠르게 줄어든 반면 상위 20% 고소득층의 소비가 전체 경기를 덧받치는 위태로운 균형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 연준 총재는 이 같은 생활비 위기가 향후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뉴욕주 가구당 부담이 연 4,200달러 늘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온도가 다릅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지갑은 점점 닫히고 있고 경기의 무게를 사실상 고소득층이 떠받치는 구조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LA타임스는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상위 20% 고소득층이 전체 소비의 67%를 차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하위 80%의 소비 비중은 팬데믹 이전 42%에서 37%로 줄었습니다. 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먼저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구조를 젠가타워에 비유합니다. 부유층의 자산이 주식시장에 크게 묶여있는 만큼 시장이 한번 흔들리면 전체 경제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피터 앳 워터 학자는 지금의 미국 경제는 상당만 과도하게 무거운 톱 헤비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고소득층 소비가 약해지는 순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민 가계의 부담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식료품 가격은 팬데믹 이후 누적 27%나 올랐고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면서 연체율은 10%를 넘어섰습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빠르게 늘며 젊은 층의 취약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판매 데이터에도 양극화는 확인됩니다. 크로거는 저소득, 중산층 고객이 쿠폰과 자체 브랜드 제품을 더 많이 찾고 있다고 밝혔고 P&G는 부유층은 대용량, 서민층은 세일 제품만 선택하는 소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 역시 고가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지자 저가형 노트북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정책에도 영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는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많은 저소득층이 생활비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빈부 격차 심화를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여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다음 달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사상 최고치입니다. 뉴욕 연준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총 가계부채는 18조 5,900억 달러로 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모기지,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특히 학자금 대출은 1조 6,500억 달러,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추가 부담도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뉴욕주 가구당 연간 4,200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입품 가격에 사실상 21%의 세금이 붙으면서 농가, 건설, 의료, 관광업 전반에 비용이 크게 뛰었다는 설명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관세는 모든 가격을 끌어올려 중소기업과 가게를 더 어렵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활비 부담, 소비 양극화, 부채 증가가 겹치며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사크라멘토 인근에 위치한 한 한국식 주점에서 아시아계 손님들 간 언쟁이 총격으로 번지면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여전히 무장한 채 도주 중이며 공범으로 지목된 여성은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1시 30분쯤 캘리포니아 북부 세크라멘토에 위치한 한국식 주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한국식 주점인 제트에서 발생했는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3명을 발견했으며 이 가운데 18세 킴카후인 씨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 피해자도 병원으로 이송된 뒤 치료 중 숨지면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나머지 2명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엘크그루브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이 세크라멘토에 거주 중인 43세 용의자 로데릭 렌달과 숨진 피해자 중 1명의 언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렌달은 현재 무장 상태로 도주 중이며 경찰 조사 결과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총격범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25세 타오 트란을 체포했습니다. 트란은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석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엘크그로브 경찰 당국은 용의자가 여전히 도주 중이라며 그를 발견했거나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들은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지역에서 외국인 교육계 인사들의 사회보장 번호를 노린 조직적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떠난 지 수년이 지난 이들의 정보를 노린 범죄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미국 내 신분을 갖고 있던 외국인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유사한 방식의 범죄가 뉴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계와 이민 커뮤니티 전반의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가주 일대에서 외국인 교육계 인사들을 겨냥한 조직적인 신분 도용 사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LA타임스는 신원검증업체 센티링크와 LA 카운티 셰리프국의 발표를 인용해 연구원, 조교, 강사, 교수 등 외국인 학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번호 도용 금융사기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범행은 버뱅크와 글렌데일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른바 화이트칼라 조직인 아르메니안 파워가 연관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범죄자들은 1977년부터 2024년 사이 미국에 머물렀던 외국인들의 오랫동안 조회되지 않은 사회보장번호 정보를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와 신용기관에 남아있는 장기 비활성 사회보장번호 기록을 이용해 은행 계좌를 만들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한도를 모두 사용한 뒤 피해자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피해 국가도 다양합니다. 터키, 일본, 인도, 네덜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등 여러 나라 출신의 교육계 인사들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센티링크 사기 방지 책임자인 데이먼드 메이몬 조지아 주립대 범죄학 교수는 미국을 떠난 학자들이 장기간 사회보장 번호를 조회하지 않는 점을 범죄자가 악용하고 있다며 나중에 미국에 재입국하려 할 때 갑자기 신용 불량자로 분류되거나 거액의 채무를 떠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도 이 조직이 신분 도용 이외에 IP 은폐, 불법 자금 세탁 등 전문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센티링크는 벤나이스, 놀스 할리우드, 글렌데일의 일부 아파트 주소가 범죄 조직이 신용카드 명세서와 체크를 수령하는 거점지로 활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조 신분증 제작에는 AI 기술도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해외 장기 거주 시 신용정보 조회 금지 신청, 주기적 온라인 신용기록 확인, 피해 발생 시 연방거래위원회 즉시 신고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익스페리언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연방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신분 도용 신고는 110만 건, 사기 관련 신고는 260만 건, 총 피해액은 12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런 사태에 뉴욕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계와 이민 커뮤니티 전반에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시니어들을 노린 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수사국 FBI가 인도와 태국, 두바이 등을 거점으로 활동한 대규모 국제 피싱 사기단을 적발했는데요. 이 조직에는 한인을 포함해 20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5일 인도와 태국, 두바이 등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국제적인 피싱 사기 조직을 적발하고 25세 한인 이지호 씨를 포함한 샌디에이고 지역 공범 2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여 FBI에 따르면 이들은 인도 현지 콜센터를 중심으로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한 기술 지원 및 환불 사기 행각을 벌여 5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4,000달러, 한화로 5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60에서 80세 사이 고령층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 범죄 조직은 기술 지원 사기에서 환불 사기, 자금 세탁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로 사기 행각을 이어왔습니다. 먼저 기술 지원 명목으로 피해자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유도한 뒤 환불 오류를 이유로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현지에서 활동하는 공범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모아 해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직의 핵심 인물은 샌디에이고 거주 41세 빅터리 메리언으로 밝혀졌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메카 바버샵을 통해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일 공범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인도와 두바이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키로 한 일부 공범은 태국으로 초청돼 숙박과 항공권을 제공받으며 환불 사기 통화 모의 훈련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소된 22명 중 대부분은 피해자 계좌에서 빠져나온 돈을 전달하는 송금책 역할을 맡았고 일부는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며 사기를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전신 사기와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FBI는 샌디에이고 일대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피해자 돈으로 구입한 BMW 차량을 압류했습니다. 당국은 시니어층의 신뢰와 기기 작동 미숙을 악용해 이들이 평생 모은 은퇴자금을 갈취하는 범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시니어를 표적으로 삼는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는 2000년 이후 60세 이상 시니어의 금융사기 피해가 약 4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피해액만 4억 4,5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0년 이후 피해 규모가 약 8배 가까이 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FBI는 추가 피해를 제보받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를 위해 얼굴 인식과 위치 추적 등 초고도 감시 기술을 전면 도입하고 있습니다. NPR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는 최근 모바일 포티파이라는 얼굴 인식 앱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단속 요원이 휴대전화로 얼굴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신원,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비자 상태까지 즉시 조회할 수 있으며 촬영이 된 이미지는 최대 15년 동안 저장됩니다. ICE는 이와 함께 홍채 인식 기술과 위치 기반 추적 시스템 그리고 스파이웨어, 그래파이트도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만으로 휴대전화가 감염돼 암호화된 대화까지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소셜미디어 감시도 강화돼 외주 분석팀이 페이스북과 틱톡 등 SNS 활동을 24시간 분석해 행동 패턴과 정치 성향 등을 정리한 디지털 인물 파일을 만드는 작업도 병행됩니다. ICE는 범죄자 식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은 대규모 감시 체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지타운대 로스쿨 프라이버시 기술센터의 에밀리 터커 소장은 이민 단속 권한이 이제 모든 사람을 감시할 정당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이 기술의 법적 근거와 데이터 사용 여부를 공식 질의했지만 ICE는 여전히 답변을 내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 구매자를 위해 상환기간 5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 상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 빌 폴트 청장은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50년 모기지 도입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주택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30년 모기지와 자신을 대비한 이미지를 공유하며 정책 도입을 직접 예고했습니다. 루즈벨트 행정부는 대공황 회복을 위해 30년 모기지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50년 모기지는 금융기관과 건설업체만 유리하고 일반 시민은 평생 빚을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월 부담은 낮아지는 대신 주택 보유자가 자산을 쌓는 속도는 크게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메디케어가 방사선과 위장내과 등 전문의 진료비를 평균 2.5% 삭감합니다. 연방정부가 진료비 산정 방식을 새로 평가해 내놓은 최종 규정입니다. 반면 주치의와 일반 진료 제공자의 지급액은 1%에서 1.3% 인상됩니다. 여기에 지난 7월에 통과된 공화당의 한시적 2.5% 추가 인상까지 반영되면 내년 1차 진료 분야 인상률은 최대 3.8%에 달할 전망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기존의 시간 중심 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예방관리, 환자 만족도, 재입원율을 반영한 성과 기반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진료단체는 전인적, 관계 중심 진료의 재원을 불리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한 반면 전문의 단체들은 전문의 역할을 과소평가해 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고가 의료용 첨단 붕대 지급 기준도 강화됩니다. 부당 청구와 가격 부풀리기 논란이 이어지자 내년부터는 효과가 입증이 된 제품에만 지급하고 코드별 사전 승인 절차도 강화됩니다. 첨단 붕대 지급액은 올해만 $15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내년 소셜연금 생활비 조정 인상률이 2.8%로 확정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새 연금액을 곧 통보할 예정이며 오는 19일까지 마이 소셜 시큐리티 온라인 계정을 등록한 수급자부터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정은 무료로 개설되며 소셜카드 재발급 신청, 예상연금액 조회, 주소 변경, 연금 수령 확인서 출력 등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12월 초 우편으로 새 연금액이 발송됩니다.
지난 9월 기준 은퇴 근로자의 평균 월 수령액은 1,922달러였고 인상률이 적용되면 내년 월 약 1,976달러, 연 2만 3,710달러가 됩니다. 현재 소셜연금 수급자는 6,800만 명으로 65세 이상 수급자 중 여성의 44%, 남성의 39%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남성의 12%, 여성의 15%는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소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